이란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드론 22기가 1,800억 원짜리 미국 이지스함 레이더를 파괴했습니다. 기당 500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이었습니다. 미국은 복구에 5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8개월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6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교수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20년 전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제임스 캠벨입니다. 미 해군 대령, 바레인 제호함대 기술지원단장. 25년간 이 제복을 입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제가 손대지 않은 미군 함정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바레인 무아라크 해군기지. 밤 11시 47분. 기지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비상등만 빨갛게 깜빡이고 사이렌이 귀를 찢었습니다. 드론이다. 이란 쪽에서 넘어온다. 통신병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지휘소 창문을 통해 바다를 내다봤습니다. 검은 하늘 위로 붉은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빛이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7척이 먼저 기지 외곽 부위를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교란이었습니다. 진짜 공격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샤헤드-136 계열 자폭 드론 22기. 기당 제작비 500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이 때를 지어 밀려왔습니다. CIWS 가동, 팔랑크스로 요격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함정 위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브르르르르. 초당 75발의 텅스텐 탄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14기를 격추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기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중 3기가 USS 하워드 함의 상부 구조물을 때렸습니다. 쾅! 충격파가 지휘소까지 전해졌습니다.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제 귀에서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연기 냄새, 탄 플라스틱, 녹은 금속, 화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방탄조끼를 움켜잡고 부두로 뛰어나갔습니다. USS 하워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제가 3년간 정비를 총괄한 배입니다. 그 배의 상부 마스트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SPY-6 그레이더 패널 사면, 중이면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1,800억 원짜리 레이더입니다. 미국이 차세대 해상방공의 핵심이라고 자랑하던 바로 그 장비. 제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레이더 룸 진입 불가합니다. 내부 온도 400도 이상. 정비부사관 톰슨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오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 투성이었습니다. 화상인지 그을음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판이 뜨거웠습니다. 군화 밑창을 통해서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SPY-6 레이더 패널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안테나 어레이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송수심 모듈 1024개 중 최소 300개가 소실됐습니다. 냉각 파이프가 터져서 녹색 냉각수가 가판 위로 흘렀습니다. 전자전 시스템, 통신 중계기, IFF 식별장치까지 전부 먹통이었습니다. USS 하워드는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먹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한가운데서 9,800톤짜리 철덩어리가 된 겁니다. 저는 가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미 해군 최전선에서 일했습니다. 함정이 피격되는 건 훈련 시뮬레이션에서만 봤습니다. 실전에서 SPY-6가 파괴되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로 기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바다 자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제 경력 25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팀 도착까지 이틀. 저는 그 이틀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잔 건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했습니다. 미국 해군 25년차 대령이 한국 민간 기술자에게 자국 최첨단 함정을 맡긴다는 사실이 분했습니다. 새벽 3시 기지 바깥 해안 초소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밤바다는 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USS 하워드의 실루엣이 부두해 보였습니다. 상부 마스트에 레이더 패널이 찢어진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한쪽 눈을 잃은 거인처럼. 대령님, 한국팀 사전 정보입니다. 부관 제이슨이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해양방산정비 특수팀, 팀장 김대영 상무,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 출신, 해양방산정비 경력 22년, 한국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급 세척건조 참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 해군 함정 정비 이력.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종대왕급, SPY-1D 수준이잖아. SPY-6랑은 세대가 다른데. 부관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대령님, 한국이 최근에 SPY-6 기반 KDDX용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체 개발이랑 실전 수리는 다르지.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제이슨, 내가 30년 전 아나폴리스에서 배운 게 뭔지 알아? 미국 장비는 미국이 고친다. 그게 원칙이야. 동맹국이 만지면 보안 등급부터 문제가 되고 규격이 안 맞아서 2차 고장이 나. 알겠습니다.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 뭔가 다른 게 스쳤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한국에 대해 저보다 잘 알았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삼성 갤럭시. 그들에게 한국은 쿨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30여 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한국은 의료지원단과 수송부대를 보냈습니다. 전투병이 아니라 후방 지원.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한국은 전장에서 뒤에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 30년간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편견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닫고 담배를 한 대 더 꺼냈습니다. 바레인의 밤 공기는 덥고 습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기지 안에서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보입니다. 훈련 알람 오작동입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보만으로도 이렇게 놀라는데 진짜 2차 공격이 오면 눈먼 이지스함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팀, 내일 오후 도착 확정. C-130 수송기로 인천에서 바레인 직항. 장비 12톤 포함. 12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SPY-6 레이더 모듈 하나가 2.4톤입니다. 교체 부품만 실으려 해도 최소 20톤은 필요합니다. 12톤이면 부품이 아니라 공구만 가져오는 거 아닌가? 마이클, 12톤이면 부품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답장을 쳤습니다. 한국 측이 모듈러 정비 시스템을 가져온대. 교체가 아니라 현장 복원 방식이래. 현장 복원. SPY-6를 현장에서 땜질한다고?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접근법이래.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1800억짜리 레이더를 현장 땜질이라. 한국식 빨리빨리가 여기서도 통할 것 같아. 마이클이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임스, 지금 내 앞에 다른 선택지가 있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새벽은 핏빛이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올라오는 태양이 붉었습니다. USS 하워드의 실루엣이 그 붉은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부러진 레이더 마스트가 십자가처럼 보였습니다. 전사한 함정의 묘비 같았습니다. 72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72시간 안에 도착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미국 해군의 상식을 뒤집을 줄은,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줄은, 저는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경험이 만든 철벽 같은 편견 속에 갇혀서 기지 사무실로 돌아오니 술탄 알카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레인 해군 기술부장.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 짧게 깎은 수염의 날카로운 눈. 그는 바레인 해군에서 20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캠벨 대령, 한국팀이 온다며? 술탄이 물었습니다. 아랍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술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반짝였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술탄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나는 알아. 어떻게 아는데? 저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물었습니다. 술탄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20살 때 한국에서 해군 연수를 받았어. 술탄이 말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 6개월간. 진해?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국해군 교육시설이야. 거기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술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 중요한 건 한국힘이 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거야. 바레인 해군 시설, 장비, 인력 전부 개방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바레인 해군이 외국 민간 기술팀에게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보안 문제는? 술탄, 보안 프로토콜은? 한국은 보안 프로토콜이 필요 없는 나라야. 술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바레인을 배신한 적은 한 번도 없어. 50년 동안. 50년. 그 숫자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바레인 해군 기술부장이 한국에 대해 왜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술탄이 진해에서 겪은 일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의 한 청년에게 심어준 씨앗을, 그 씨앗이 20년 뒤에 페르시아만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깥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계 헬기가 페르시아만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2차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이지스함 대신 헬기가 바다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헬기로 바다를 감시하다니. 제발 한국이 기적을 보여주든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내일이면 한국팀이 옵니다. 38명의 기술자, 12톤의 장비, 그리고 7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약속.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하루가 될 것이었습니다. 공격 후 6시간. 새벽 5시 47분. 저는 기지 임시 지휘소에서 워싱턴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 마이클 첸이 나타났습니다. 해군작전 사령부 연락장교. 제 아나폴리스 동기입니다. 20대 때 같은 기숙사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첫사랑도, 첫 실연도 아는 사이. 그런 마이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상황 보고서 받았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SPY-6 패널 이면 파괴, 송수심 모듈 320개 소실. 전자전 시스템 전체 다운. 맞아? 맞아.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냉각 시스템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메인 쿨링 라인이 터졌어. 레이더 복구해도 냉각 없으면 10분 만에 과열돼.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태평양을 건너 제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레이시온에 연락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SPY-6 교체 모듈 생산에 14주가 걸린대. 거기에 테스트 기간 4주, 운송 2주, 현장 설치 6주, 최소 5개월이야. 5개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이클, 지금 페르시아만 상황 알아? 이란이 언제 2차 공격할지 모르는데 5개월이라고? 나도 알아. 근데 예산 승인이 필요해. 마이클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SPY-6 교체 모듈 비용이 780억 원이야. 긴급 예산은 상원 군사위원회 승인 사항이고 지금 의회가 휴회 중이야.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동맹국 지원은?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쪽에 타진했어. 마이클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이지스 정비 경험이 있는 팀이 있거든. 타나카 하루키 연락관을 통해 물어봤는데 뭐래? 파견 검토 위원회 소집에 3주, 안전성 평가에 8주, 장비 수송 절차 승인에 4주, 현장 적응 훈련 6주, 합치면 8개월이래. 8개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마이클,
일본이 8개월 동안 매뉴얼 넘기는 사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어떡해? 알아. 나도 미칠 것 같아. 마이클이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난밤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옵션이 나왔어. 한국.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해양방산정비 특수팀. 하나오션 계열이야. 중동에 긴급 파견이 가능하대. 저는 의자에 기대앉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 SPY-6 그레이더. 미국이 30년간 축적한 해상 방공 기술의 결정체를 한국이 고친다고? 마이클, 농담이지? 아니, 한국이 SPY-6를 만져본 적이나 있어?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의 SPY-1D를 운용하고 있고 차기 이지스의 SPY-6 기반 한국형 레이더를 개발 중이래. 운용하는 거랑 고치는 건 다르지.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레이시온 기술자 없이 SPY-6를 고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없잖아. 우리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임스, 지금 선택지가 3개야. 미국 5개월, 일본 8개월, 한국은 72시간 내 파견 가능이래. 내가 결정해. 72시간. 저는 그 숫자를 씹어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SPY-6 레이더 복구를 72시간 만에 시작한다고?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현실은 더 미친 상황이었습니다. 눈먼 이지스함이 페르시아만에 떠있고 이란은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8개월은 장례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불러. 제가 말했습니다. 그 3글자가 제 입에서 나올 때 치아 사이로 쓴맛이 번졌습니다.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17분. 바레인 국제공항 군용 활주로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타이어가 닿는 순간 고무 타는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기온 47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한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겁니다. 수송기 뒷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올리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맨 먼저 내린 사람. 키 173cm 정도의 남자. 단단한 체격. 짧은 머리에 해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작업복 위에 형광조끼를 입고 왼쪽 가슴에 하나오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김대영 상무. 한국해양방산정비 특수팀 총괄. 그가 트랩을 내려오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바닥 감촉에 놀랐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보통 거친 게 아니었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습니다. 손톱 아래에 기름때가 배어 있었습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푸르스름한 기름때. 선박용 윤활유 특유의 색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무실에 앉아 지시하는 상무가 아닙니다. 직접 공구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 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캠벨 대령님, 김대영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깔끔했습니다. 다만 르 발음이 살짝 굴리는 한국식 억양이 있었습니다. 함정 상태 보고서는 이동 중에 검토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 투입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비행시간만 14시간이 넘었을 텐데 장거리 비행 후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송기에서 38명의 기술자가 줄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곤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얼굴들에는 피로 대신 다른 게 있었습니다. 비장함. 전투에 나가는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비행기에서 4시간 교대 수면을 마쳤습니다. 현장 투입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 비행기에서 4시간 교대 수면. C-130 화물칸에서 그 시끄럽고 좁은 군용 수송기 안에서 교대로 잤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수송기 화물칸에서 컨테이너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12톤의 장비. 하지만 그 포장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군이 장비를 수송할 때는 나무 팔레트 위에 올리고 충격 방지 폼으로 감싸고 비닐로 밀봉합니다.
한국팀의 장비는 달랐습니다. 모듈형 컨테이너, 바퀴가 달린 스테인리스 케이스가 색상 코드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전자 모듈, 파란색 냉각 시스템, 노란색 공구 및 측정 장비, 초록색 현장 가공 장비. 각 컨테이너마다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자 한 명이 태블릿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컨테이너 내용물과 사용 순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제가 미군에서 본 어떤 정비 물류 시스템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이게 모듈러 정비 시스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자체 개발한 해양 긴급 정비 패키지입니다. 함종별로 사전 구성된 모듈을 조합해서 가져옵니다. 이번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맞춤 구성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맞춤이라면 SPY-6 모듈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교체용 모듈은 아닙니다. 김대영이 빨간색 컨테이너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현장 복원 장비입니다. 파손된 송수신 모듈을 분해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복구 불가한 건 우회 회로로 연결합니다. 레이더 성능의 85%를 현장에서 복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85%.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SPY-6의 85%라. 그래봐야 미국 본토에서 완전 교체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 하지만 85%라도 되면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다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85%만 돌아와도 적 미사일 추적이 가능합니다. 0%인 지금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김대영이 파란색 컨테이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속 파이프와 연결부가 정밀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 현장 복원 키트입니다. 메인 쿨링 라인이 터진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회 냉각 라인을 구성합니다. 냉각 라인을 현장에서 새로 깐다고요? 깔 수 있습니다. 김대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수천 시간의 현장 경험이 만들어낸 단단한 확신. 저도 25년 군 생활에서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프로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특히 SPY-6 같은 최첨단 시스템에서는요. 좋습니다.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괜찮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가 약간 거슬렸습니다. 자만인가 아니면 자신감인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USS 하워드 갑판. 오후 3시 20분. 기온 49도. 갑판 표면 온도는 60도를 넘었을 겁니다. 군화를 신고 서 있어도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갑판 위에 모였습니다. 38명 전원이 방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색 코팅이 된 특수 원단. 한국 해군과 공동 개발한 해양 고온 환경 작업복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은 저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은 일반 작업복에 넥쿨러를 감고 있었습니다. 김대영이 SPY-6 레이더 패널 앞에 섰습니다. 파손된 안테나 어레이를 3분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파손된 모듈을 만져보았습니다. 녹은 금속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틀린 냉각 파이프를 잡아당겨봤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는 것도 아닌데 금속이 우둑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열에 의해 약해진 부위를 정확히 집어낸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김대영이 말했습니다. 320개 소실 모듈 중 142개는 현장 복원 가능합니다. 나머지 178개는 우회 회로로 연결합니다. 냉각 라인은 우연 우회 라인으로 재구성. 작업시간 예상 48시간. 48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8시간이라고요? 미국 레이시온 팀이 5개월로 잡았는데 레이시온은 교체를 전제로 했습니다. 김대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복원입니다. 접근법이 다릅니다. 접근법이 다르다고 5개월이 48시간이 됩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미국의 최고 방산업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김대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난 제 얼굴을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증명하겠습니다. 48시간 뒤에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팀에게 한국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의 어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짧고 정확하고 감정이 배제된 지시, 군사작전 명령 같았습니다. 38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가 경험한 것은 25년 군 생활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팀은 24시간 무교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 무교대는 아니었습니다. 4시간 작업, 1시간 휴식, 다시 4시간 작업. 하지만 그 1시간 휴식이라는 게 갑판 위에 깔아놓은 매트에서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갑판 위에서 47도 열기 속에서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 1시간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공구를 잡았습니다. 저건 인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부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미군 규정으로는 불가합니다. 연속 작업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요. 한국에는 그런 규정이 없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미군 정비병에게 야간 작업을 시키려면 특별수당, 위험수당, 건강검진 사전 승인, 노동조합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팀은 아무도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 뜨거운 사막에서 남의 나라 군함을 고치는데 왜 저렇게까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7시, 해가 지자 기온이 40도로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면 35도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갑판 위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USS 하워드의 금속 구조물이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밤새 뿜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갑판 위에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팀의 작업 방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군 정비 매뉴얼은 480페이지입니다. SPY-6그레이더 정비 절차를 A부터 G까지 기술한 문서. 저는 그 매뉴얼을 3번 정독했습니다. 시험도 봤습니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한국팀은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들은 매뉴얼의 절차를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가령 매뉴얼 157페이지에는 송수신 모듈분해 전 전원 차단 후 30분 방전 대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팀은 방전 대기 없이 바로 모듈을 분해했습니다. 잠깐, 방전 대기를 왜 건너뛰는 겁니까? 제가 김대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는 손에 토크 렌치를 잡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모듈 하부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방전됐습니다. 김대영이 말했습니다. 피격 시 서지 전류로 커패시터가 전부 방전됐습니다. 2차 확인은 이 장비로 했습니다. 그가 허리춤에 찬 소형 측정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산 휴대용 임피던스 분석기. 미군은 보유하지 않은 장비였습니다. 잔류 전하 0.2mV 미만입니다. 안전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뉴얼은 30분 대기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작성될 때는 현장에서 잔류 전하를 즉시 측정할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으로 30분을 넣은 겁니다. 한국팀은 그 30분을 측정으로 대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분을 절약. 이런 식이었습니다. 매뉴얼 203페이지, 냉각 파이프 연결부 교체 시 전용 지그 사용. 한국팀은 전용 지그 대신 3D 프린트한 임시 지그를 사용했습니다. 수송기에 소형 3D 프린터를 가져온 겁니다. 현장에서 파이프 직경을 측정하고 10분 만에 맞춤 지그를 출력했습니다. 매뉴얼 347페이지, 안테나 어레이 교정은 지상기지 연결 필수. 한국팀은 자체 개발한 휴대용 교정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위성 연결 기반의 실시간 교정 시스템. 미군이 지상기지에서 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해버렸습니다. 매뉴얼 대비 속도 8배. 한국팀은 미군 매뉴얼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30분 대기의 목적은 안전입니다. 한국팀은 측정으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전용 지그의 목적은 정밀도입니다. 한국팀은 3D 프린팅으로 정밀도를 확보했습니다. 지상기지 연결의 목적은 교정 정확도입니다. 한국팀은 위성 시스템으로 교정 정확도를 확보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480페이지 매뉴얼을 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너머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불편했습니다. 매우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업 시작 후 18시간. 저는 지휘소에서 비보를 접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측에서 공유한 자료를 검토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정보 분석관 로빈스 소령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사진과 시간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해양감시 위성 백두-7호가 촬영한 이미지. 공격 당일 이란 반데르 아바스항에서 고속정 7척이 출항하는 장면. 촬영 시각 공격 45분 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 위성 사진, 공격 45분 전이라고? 네. 한국해양위성군집 32기 중 백두-7호가 이란 남부 해안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속정 출항을 포착한 즉시 한국해군사령부에 전달됐고, 한국해군은 바레인 주재 연락관을 통해 우리 측에 경보를 전달했습니다. 그 경보가 왜 나한테 안 왔지? 왔습니다. 로빈스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경보가 바레인 제5함대 정보분석실에 공격 42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빈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야? 정보분석실에서 신뢰도 미달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움켜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뢰도 미달. 한국 위성이 보낸 실시간 사진인데 분석관 메모를 보면 한국 위성의 해상도 및 분석 역량이 미에나로 기준에 미달하여 교차 확인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차 확인을 하는 동안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45분 전에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겁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먼저 포착한 거야? 네. 미국 정찰위성 KH-13은 당시 궤도가 중동 상공에 없었습니다. 다음 패스까지 22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군집은 32기가 릴레이 방식으로 중동을 상시 커버하고 있어서 우리 위성 빈틈을 메운 겁니다. 한국 위성 32기가 미국 위성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미국이 45분 전에 한국의 경고를 들었다면 이지스함이 피격되지 않았을 겁니다. SPY-6가 파괴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 부하들이 화상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분석관 이름이 뭐야? 제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빈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스템 문제입니다. 한국 군사위성 데이터를 우리 정보 체계가 2등급 참고자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보내도 미국 시스템이 자동으로 등급을 낮추는 겁니다. 왜?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어권 5개국 정보 동맹.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인데 파이브 아이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신뢰도에서 2등급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미국 위성보다 먼저 위협을 포착했는데도 한국이 45분 전에 정확한 경보를 보냈는데도 미국이 눈을 감은 거야? 편견이 눈을 가린 겁니다. 로빈스의 답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편견. 바로 저 같은 사람의 편견. 한국이 뭘 알겠어라는 편견이 시스템 속에 코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USS 하워드를 불태운 겁니다. 저는 지휘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뜨거웠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새벽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제 안의 분노보다는 약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작업 개시 후 36시간. 갑판 위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손된 레이더 패널이 분해되어 갑판 위에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부품이 색상 코드별 매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실 같았습니다. 환자는 SPY-6 레이더. 외과의는 38명의 한국 기술자. 김대영 상무가 핵심 작업을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송수신 모듈의 마이크로파 회로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복원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을 분류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경이로웠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인데 밀리미터 단위의 회로를 만질 때는 외과의의 손처럼 섬세했습니다. 142개 복원 가능 판정. 김대영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98개 복원 완료. 나머지 44개 진행 중. 우회 회로는 제가 물었습니다. 178개 중 163개 연결 완료. 나머지 15개는 냉각 라인 복원 후 순차 연결합니다. 냉각 라인.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메인 쿨링 라인이 터진 상태에서 레이더를 가동하면 10분 만에 과열됩니다. 한국팀은 기존 냉각 라인을 포기하고 우연쪽으로 새 라인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함정 구조물 사이로 파이프를 뚫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는 이런 작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조선소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함정 구조물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깐다는 발상 자체가 미군 매뉴얼에 없었습니다. 한국팀에는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함정은 현장 정비 범위가 넓습니다. 김대영이 설명했습니다. 조선소까지 끌고 갈 시간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현장 우회 시공 기법을 모든 정비병에게 교육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뭔가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조선소가 파괴되면 현장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 DNA가 남아있는 겁니다. 전쟁 경험. 한국 전쟁. 7년 전이 아니라 70여 년 전의 전쟁이 아직도 한국 기술자들의 DNA에 남아있다고?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 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개시 후 46시간. 새벽 1시 17분. 갑판 위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LED 투광기가 갑판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벌레들이 빛에 모여들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벌레는 큽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모기가 날아다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기에 물려 팔이 부풀어 오른 채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기대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술탄 알카심이 왔습니다. 2잔의 아랍 커피를 들고 한잔 하시겠습니까? 술탄이 건넸습니다. 카르다몬 향이 났습니다. 진한 커피에 향신료를 넣은 아랍식 커피.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 더위에 뜨거운 커피라니.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한국 기술자들이요. 이건 자기 나라 배도 아니잖습니까? 미국 배를 고치는 건데 왜 저렇게 목숨을 걸어요? 술탄이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캠벨 대령, 한국 사람들에 대해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한국 사람들은 요청받으면 거절을 못합니다. 특히 그 요청이 진심이면, 누군가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면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동정 컴패션도 아니고 의무 듀티도 아니고 사랑 러브도 아닌데 그 셋을 다 포함하는 감정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무도 동정도 사랑도 아닌 감정이 사람을 47도 갑판 위에서 48시간 동안 일하게 만든다고? 나중에 이해하실 겁니다. 술탄이 말했습니다. 그 예언은 맞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작업 개시 후 48시간. 오후 3시 20분. 정확히 이틀 전 한국팀이 갑판에 첫 발을 디딘 시각. 김대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령님, 와보십시오. 저는 레이더 패널 앞으로 갔습니다. 파손됐던 안테나 어레이가 새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데군데 용접 자국이 보였습니다. 색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체된 모듈과 복원된 모듈의 색상 차이. 하지만 가동합니다. 김대영이 말했습니다. 그가 핸드폰으로 한국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레이더 룸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이 들어갔습니다. SPY-6 레이더 패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안테나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윙.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주 전 이 레이더가 불타는 걸 봤습니다. 녹아내리는 안테나 어레이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표를 받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8시간 만에 이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성능 87%. 김대영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목표였던 85%를 초과했습니다. 추적 거리 320km, 동시 추적 목표수 94개. 교전 통제 연동 정상 87%. 미국이 5개월 걸린다고 한 작업을, 일본이 8개월을 요구한 작업을 한국이 48시간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85%가 아니라 87%.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편견이 부서지는 소리였을까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김대영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리포트는 내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48시간을 거의 불면불유로 일한 사람들이 쉬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군함을 48시간 만에 살려놓고 허락을 구하다니. 당연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번에는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 식당.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바레인 해군 측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양고기 카브사, 대추야자 디저트, 아랍 커피. 한국 기술자들은 지쳐 있었지만 음식 앞에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양고기를 한 입 베어 물더니 한국어로 뭔가 외쳤습니다. 주변 한국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마 맛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만찬 중간에 술탄 알카심이 일어났습니다. 잔을 들었습니다. 아랍 국가에서 공식 석상에 건배는 차나 커피로 합니다. 여러분, 술탄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국 진해 해군기지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바레인 해군의 젊은 장교 8명이 함께 갔습니다. 술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아랍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바레인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한국의 추위는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 교관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한 교관은 집에 우리를 초대해서 한국 설날을 함께 보내게 해줬습니다. 떡국이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얀 떡이 들어간 맑은 국물. 그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술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저는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냐고. 교관이 말했습니다. 술탄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움을 줄 차례야. 식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기술자 몇 명의 눈이 부러졌습니다. 50여 년 전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에 왔습니다. 술탄이 계속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라크에서, 바레인에서 땀을 흘리며 도로를 깔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번 돈으로 한국이 성장했다는 걸 압니다. 중동이 한국의 성장에 작은 기여를 했다는 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술탄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빚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5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50년 후에 갚으러 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38명의 기술자가 그 증거입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50년 전의 인연이 오늘 페르시아만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50년 뒤에 이지스함을 살리는 기술자들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술탄이 말한 정이었을까요? 의무도, 동정도, 사랑도 아닌 그 감정.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연결. 한국이라는 나라의 DNA. 김대영 상무가 일어나서 술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아니, 악수를 넘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중동의 군 장교와 한국의 기술자가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마치 형제처럼 포옹했습니다. 식당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군, 바레인 해군, 한국 기술자. 세 나라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왜 박수를 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찬 이후 이틀. 한국팀이 레이더 복구를 완료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군 내부 보고를 통해 워싱턴에 전달됐고 바레인 국방부를 통해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에 전파됐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 사우디아라비아 해군 기술참모부. 캠벨 대령, 한국팀이 SPY-6를 48시간에 복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한국 측 연락처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전화 UAE 해군 작전사령부. 한국의 모듈러 정비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연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 전화 쿠웨이트 국방부 획득사업단. 한국산 해상 감시 레이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과 연결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전화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만, 카타르, 바레인 자체, 중동 6개국 해군이 동시에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비의 한계를 목격한 겁니다. 5개월 걸린다는 미국, 8개월 걸린다는 일본, 48시간에 해결한 한국. 중동 국가들에게 이건 단순한 정비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란에 들어온 공격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간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48시간은 곧 생존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심상치 않아. 저는 워싱턴의 마이클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도 듣고 있어. GCC 6개국이 한국 해양방산 시스템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대. 마이클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돼? 초기 추정 28조 원. 28조 원.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28조. 뭐가 포함된 거야? 해상 감시 레이더 네트워크, 함정 정비 거점 시설, 위성 조기 경보 시스템 연동, 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 전부 패키지야. 미국 쪽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지.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임스, 내가 한국팀을 부른 게 결과적으로 판도를 바꿔버렸어. 내가 안 불렀으면 이지싸움은 5개월간 장님이었어. 알아. 내 판단이 옳았어. 근데 워싱턴은 그렇게 안 봐. 미국 기술의 약점을 동맹국에 노출시켰다는 시각이 있어. 약점을 만든 건 미국이지, 내가 아니야.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진실이 늘 환영받는 건 아니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USS 하워드가 부두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7%의 성능으로. 하지만 그 87%는 0%보다 무한히 강했습니다. 그 87%가 페르시아만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바레인에 온 지 일주일. 바레인 해군은 한국 해양방산 시스템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규모 4조 5천억 원. 내용 해상 감시 레이더 12기, 함정 전투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술 인력 200명 교육, 위성 데이터 연동. 기존에 바레인이 사용하던 건 미국과 영국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으로 교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대령으로서 자존심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군인으로서는 바레인의 선택이 이해됐습니다. 한국팀의 작업을 직접 본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48시간 동안 갑판 위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사람은 알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지. 기지 바깥 해안 산책로. 저녁 7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석양은 오렌지색입니다. 사막의 모래먼지가 햇빛을 걸러서 하늘 전체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김대영 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캔 커피 2개. 한국팀이 가져온 한국 캔 커피였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한국 캔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달았습니다. 미국 커피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김 상무,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네,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나오션이면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관리만 해도 될 텐데. 김대영이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50여 년 전 아버지는 사우디 주베일 산업한 건설 현장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온 월급으로 어머니가 저를 키웠고 제가 대학을 갔고 조선소에 취직했습니다. 김대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우디에서 5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했대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알아봐도 모르면서. 김대영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 더운 중동에서 일하는 건 아버지가 50년 전에 걸어간 길을 제가 이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삽을 들었고 저는 렌치를 들었습니다. 도구만 달라졌지 마음은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캔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커피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김상무. 네. 당신 팀이 해낸 일 잊지 않겠습니다. 김대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만도 자신감도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한 세대의 땀 위에 세운 자부심.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USS 하워드의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전에는 죽어있던 레이더가, 한국의 거친 손이 살려낸 레이더가 페르시아만의 하늘을 다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러셀 상원 빌딩 216호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모자를 벗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는 쉬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위원장 메카시 상원의원이 안경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캠벨 대령, 한국 민간 기술팀이 SPY-6에이더를 48시간 만에 복구했다는 보고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견적은 5개월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어떻게 5개월과 48시간의 차이가 생깁니까? 제가 대답하기 전에 다음 증인이 불려나왔습니다. 조셉 플린 교수,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안보센터 소장, 방위산업 정책 전문가,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 안경 너머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플린 교수,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플린 교수가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위원장님, 핵심은 교체 일스 복원의 패러다임 차이입니다. 플린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하나하나가 칼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시스템은 교체를 전제로 설계됩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레이시온이 5개월로 잡은 겁니다. 새 부품을 생산하고, 검사하고, 운송하고, 설치하는 시간입니다. 플린 교수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복원을 전제로 훈련합니다. 고장난 부품을 현장에서 살립니다. 살릴 수 없는 건 우회합니다.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메카시 위원장이 안경을 내렸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미국은 풍요의 사고방식입니다. 부품이 모자라면 더 만들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배정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완벽한 결과를 추구합니다. 플린 교수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핍의 사고방식입니다. 부품이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현장 복원 능력을 만든 겁니다. 의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린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해양감시 위성이 이란의 공격을 45분 전에 포착했으나 미군 정보 체계가 이를 신뢰도 미달로 분류하여 무시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경보를 수용했다면 USS 하워드는 피격되지 않았을 겁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정보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군 정보 체계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데이터만 1등급으로 분류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도 정보 신뢰도에서는 2등급입니다. 그 등급 체계가 합리적입니까? 한국 위성이 미국 위성보다 먼저 위협을 포착한 현실을 보면 아닙니다. 플린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이 48시간에 해낸 일을 미국은 5개월로 잡았습니다. 한국이 45분 전에 보낸 경보를 미국은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20년 전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청문회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달아 울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미국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저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뭘 알겠어? 제가 했던 말. 한국은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지. 제가 품었던 생각. 그 편견이 480페이지 매뉴얼보다 두꺼웠습니다. 25년 경력보다 단단했습니다. 바레인 무아라크 항구. 한국팀이 떠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안개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38명이 수송선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왔을 때와 같은 모듈형 컨테이너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하지만 왔을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소모품을 다 쓴 겁니다. 12톤의 장비 중 상당 부분이 USS 하워드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정복을 입었습니다. 해군 대령 제복. 25년간 이 제복이 저희 갑옷이었습니다. 이 제복 안에서 저는 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해군이라는 이름 안에서 세상 어디서든 최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갑옷에 금이 간 건 드론 22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38명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영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거칠음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상무. 네, 대령님. 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김대영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첫날 악수할 때 느꼈습니다. 대령님 눈에 불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지요. 괜찮습니다. 김대영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과소평가당하는 것, 의심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합니다.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보다 행동.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김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다음에는 부를 일이 없기를.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김대영이 수송선에 올라탔습니다. 38명의 기술자가 갑판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해군 대령이 한국 민간 기술자들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규정에는 없는 경례였습니다. 하지만 옳은 경례였습니다. 수송선이 천천히 부두를 떠났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길고 낮은 소리. 그 소리가 안개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부관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들어가셔야 합니다. 회의 시간입니다. 잠깐만.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금빛 비늘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국 수송선은 이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USS 하워드의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7%의 성능으로. 하지만 제 안에서 바뀐 것은 100%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 캔 커피. 김대영이 떠나면서 하나 더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드세요. 아니, 여기서 마실게. 저는 캔을 땄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바레인의 열기에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았습니다.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이 바다에 가져온 것. 항공모함, 이지스함, 미사일, 드론, 무기와 위협. 한국이 이 바다에 가져온 것. 기술자 38명, 렌치한 자루, 48시간의 땀. 그리고 신뢰. 미국은 이 바다에 미사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에 신뢰를 가져왔습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중동의 사막을 개간했습니다. 50년 뒤 한국 기술자들이 거친 손으로 중동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500만 원짜리 드론 22기가 1800억 원짜리 레이더를 파괴했을 때 미국은 5개월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8개월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48시간을 보여줬습니다. 말하는 나라가 있고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임스 캠벨은 25년간 미국이 말하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캔 커피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레인에서 가져온 미지근해진 캔 커피. 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캔 커피는 제가 틀렸다는 증거이자 한국이 옳았다는 증거이자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존경이 피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만의 부는 바람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한국의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중동의 바다가 기억할 겁니다. 48시간의 기적을, 38명의 거친 손을, 50년의 약속을,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진 48시간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저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